호위함이자 구축함인 기묘한 함정 호라이즌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퓨전, 호라이즌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유럽 해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존재가 바로 소련 해군의 잠수함이었습니다. 당시 대규모 잠수함 함대를 보유한 소련 해군은 은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잠수함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그 존재 가치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유사시 소련의 잠수함이 서유럽의 주요 해군기지 앞에 몰래 기뢰를 설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었죠. 그래서 1949년 4월에 미국과 서유럽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가 바로 대잠전이었습니다. 이어서 1950년대에 원자력 잠수함이 등장하면서 대잠전은 더욱 중요해졌고, 특히 잠수함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지자 미 해군조차 큰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소련의 잠수함이 미국 본토에 접근할 때까지 여유가 있었지만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자 멀리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과 서유럽 해군은 전력을 총동원해서 소련의 잠수함이 대서양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했죠. 이를 위해 1950년대의 미 해군은 대잠전에 적합한 전투함과 무장을 서유럽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전후 경제복구를 마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대잠전에 적합한 호위함을 건조해서 실전 배치했습니다. 1980년대에 나토의 8개 회원국은 1960년대에 취역해 노후화된 호위함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NFR-90 계획은 8개국 해군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52척을 건조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건조 비용을 절감하는 걸 목표로 했죠. NFR-90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선체와 기반 전투 체계를 공유하지만 각 국가의 요구에 따라 전술 정보 처리 체계, 레이더, 통신, 무장을 선택하는 맞춤형이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하나의 호위함에 모두 적용하려다 보니 협상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노후 함정 대체가 시급했던 서독은 1987년의 계획에서 이탈하였고, 이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차례로 탈퇴했는데요. NFR-90 계획에서 탈퇴한 영국은 항목이동 전단의 대공 방어를 담당하는 방공 구축함을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프랑스 해군도 클레망소급 항모를 호위하는 쉬프랑급을 대체할 6,000톤급 방공 구축함을 계획했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영국과 프랑스는 1991년 초에 공동 개발하기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A3F 계획을 시작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이탈리아도 1992년 4월에 참관인으로 참여했죠. 1992년 12월에 이탈리아가 정식으로 참여하면서 CNGF 계획으로 발전했고, 1993년 3월에 런던에 공동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와 달리 CNGF 계획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대양에서 작전하는 항목이동 전단을 방어할 수 있는 장거리 방공 능력이 필요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군은 단거리 방공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42형 구축함의 성능 부족을 경험한 영국 해군은 장거리 방공 능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특히 영국 해군의 인빈시블급 항모는 조기 경보기가 없어서 방공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해군의 클레망소급 항모는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탑재하기 때문에 방공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해군의 항모전단도 지중해에서만 활동하며 공군 전투기의 공중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거리 방공 무장으로도 충분했는데요. 3개국 해군의 작전 개념의 차이로 인해 레이더와 함대공 미사일을 놓고 갈등이 깊어졌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결정타는 선체로 영국 해군은 스텔스 성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피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 구조물을 앞뒤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해군은 해상전에서 스텔스 성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상부 구조물을 일체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1999년 4월에 CNGF 계획에서 빠졌는데요. 영국이 탈퇴하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00년 6월에 재협상을 진행했고 호라이즌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죠. 의견 차이를 극복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공동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했고 2002년 4월에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건조를 마치고 이탈리아 해군의 초도함을 납품했으며 2008년 12월에는 프랑스 해군의 초도함을 납품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라이즌급은 프랑스 해군에서는 포르벤급, 이탈리아 해군은 안드레아 도리아급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두 국가에서 다르게 분류되는 호라이즌급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라이즌급은 전장 152.9m
3.3m에 전폭 20.3m, 흘수선 8m이며 만재배 수량은 7,163톤에 승조원은 195명이고 무장은 오토멜라라 3인치 62구경장 고속발사함포 2문에 모델 F2 20mm 기관포 2문, 수직발사기 48셀, 액조세 대한미사일 8발, 324mm 열외발사관 2문이며 최대 속도는 31노트에 항속거리는 7,000해리입니다. 개발할 때부터 방공전투함으로 만들어진 호라이즌급의 핵심 무장은 바로 파암스인데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함대 방공체계인 파암스는 3차원 다기능 레이더를 중심으로 고성능 함대공 미사일과 결합되어 있죠. 덕분에 파암스는 미 해군의 SM에 필적하는 강력한 동시교전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런 호라이즌급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포로 대공전투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호라이즌급은 근접하는 대한미사일을 포격으로 격추하기 위해 3인치 62구경장 고속발사함포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두 문의 3인치 함포를 함교 바로 앞에 나란히 배치했는데요. 프랑스 해군은 두 문의 3인치 함포를 탑재했지만 이탈리아 해군은 헬기 경납고 위에 세 번째 3인치 함포를 탑재하는 점이 다르죠. 또한 프랑스 해군은 근접 방어용으로 모델 F2 20mm 기관포를 탑재했지만 이탈리아 해군은 근접 방어용으로 오토멜라라 25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호라이즌급은 함교 앞쪽에 설치된 실버 A50 수직발사기 48셀에 아스터 15, 아스터 30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습니다. 또 프랑스 해군은 함대함 미사일을 액조세 MM40 블록 3 8발을 탑재하지만 이탈리아 해군은 함대함 미사일을 오토멜라라 테세오 마크 2A 8발을 탑재하는데요. 적 잠수함을 공격할 때 프랑스 해군은 TLS 323mm 열외발사관을 쓰지만 이탈리아 해군은 미제 마크 32 열외발사관을 국산화한 B515-3 열외발사관을 쓰죠. 열외발사관은 스텔스 성능을 위해 상부 구조물 내부에 숨겨져 있으며 사용할 때만 문이 열리고 발사됩니다. 이런 호라이즌급의 한미에는 대형 비행갑판과 헬기 경납고가 설치돼서 대자멜기로 프랑스 해군은 NFH-90을, 이탈리아 해군은 NFH-90이나 EH-100을 운용합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프랑스 해군보다 2년 앞서 호라이즌급의 건조를 시작했는데요. 이탈리아 해군은 노후한 아우다체급 구축함과 안드레아 도리아급 순양함의 후속함으로 6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 4척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2척으로 축소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2척의 샤를 드골급 항모 호위용으로 4척의 호라이즌급을 건조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샤를 드골급 이번함의 건조가 취소되면서 대공 호위함 2척의 건조 계획도 취소됐죠. 프랑스 해군은 부족한 호위함 전력을 보강하고자 현재 호라이즌급을 개량한 프레임 다목적 호위함 계획을 이탈리아 해군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4년 3월 3일 아스피데스 작전에 참여 중이던 이탈리아의 호라이즌급 가이우스 두일리우스가 6km에 다가온 드론을 3인치 함포로 격추했는데요. 러시아 해군이 해상 드론에 당하는 걸 보면 호라이즌급의 3인치 함포는 어쩌면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퓨전 호라이즌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